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200mm 안팎의 집중호우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잠겨 차량에 갇힌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울산 위양천 하류에서도 급류에 휩쓸려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모레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고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느는 등 국내 신규 확진 환자는 41명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교회에 내려진 강화된 방역 조치를 폐지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객 입장을 이번 주 일요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우리 근로자 290여 명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기 2대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 근로자들은 전원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자는 치료시설로, 음성 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서 2주 동안 격리 생활하게 됩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와 기소 여부 등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수사팀은 물론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가정집 컴퓨터에 누군가 무단 접속해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보자는 컴퓨터를 켜면 마우스 커서가 원격 조종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개인과 가족 신상을 모두 알고 있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앤 이슈 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부산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건데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밖에도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부산 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초량동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인명 피해가 가장 큰 곳인데요. 사고 원인 조사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3명이 숨지는 이번 사고가 사람의 잘못으로 벌어진 인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침수가 시작된 게 어젯밤 10시쯤부터입니다. 차도 높이가 3.5m인데 성인 키를 훌쩍 넘는 2.5m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안타깝게도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60대로 보이는 남성과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물에 잠기면서 지하차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오늘 새벽 3시쯤에는 침수된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부산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구조되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광안동에서는 무너진 옹벽이 주택을 덮쳐 2명이 구조됐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호텔 지하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2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같은 침수와 인명고리 피해 신고는 부산 대부분 지역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구조한 사람만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 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컸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짧은 시간 내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게 가장 큰 피해를 키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부산 해운대구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 외 다른 지역에도 시간당 50에서 70mm가 넘는 세찬비가 내렸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부산 해운대구가 212mm를 기록했고 기장구는 205mm, 동래구에는 19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밤 10시쯤에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와 겹치면서 저지대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시마천인 부산 동천과 수정천 하류 구간이 범람해 일대 주택과 상가 등 건물과 차량들이 침수됐고 도심 전 지역에서도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차량 침수만 141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행히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그칠 거로 전망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본격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해서 재산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부산 대부분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초량동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어젯밤 울산 위양천 하류에서 차량과 함께 실종됐던 운전자 5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사고 지점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명산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차량 2대를 동생과 각각 운전해서 이동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하천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네, 강원 영동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릉 남대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더 내린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일단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곳 남대천은 눈에 띄게 물이 불어난 모습입니다. 오전 9시 30분을 기해 강원 영동 남부와 태백은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영동 중북부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미시령 237.5mm로 가장 많고 삼척 188, 강릉 142.4mm 등입니다. 특히 삼척에는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원 소방본부에는 주택과 도로 침수 등 4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평창군 봉평면 한 캠핑장에서 쓰러진 나무가 텐트를 덮치면서 야영객 3명이 다쳤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간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야영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27일까지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이렇게 장마 막바지에 큰 비가 내린 것은 비구름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폭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 등 영남 남해안은 지형적인 효과까지 겹치면서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늦게부터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의 빗줄기가 강해졌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이 내륙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수도권을 덮은 비구름보다 크기는 작지만 더 강력한 비구름이 경남 남해안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장마 막바지에 이렇게 강한 비가 집중된 것은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몰고 온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상층 한기와 만나며 온도차 때문에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겁니다. 거기에 부산 지역은 지형적인 효과까지 겹치며 비구름이 더 강해졌습니다. 비구름이 내륙과 강하게 부딪혀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 더 강해집니다. 이를 지형 효과라고 하는데 이번 부산 지역의 폭우와 주말까지 이어지는 영동 지역의 집중호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비구름은 강풍도 동반합니다. 이번 폭우와 함께 해안가에 초속 30m에 달하는 소형 태풍급 돌풍이 몰아친 이유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40명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확진자 발생 추이 보겠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가 해외 유입보다 더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19명, 경기 5명으로 수도권만 24명이고 나머지 4명은 광주 2명, 부산 2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국내 발생의 절반 정도인 13명입니다. 금역 단계에서 3명이 확인됐고 나머지 10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항 입항 러시아선은 32명 무더기 확진 사례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집계여서 앞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치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3,979명입니다.
어제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8명이 됐고 신규 격리 해제자는 59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유길입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소모임과 단체 식사를 했고 여기에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무시한 것이 감염 확산의 이유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해제를 앞두고 발생한 집단 감염이라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랑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교회에 계속해서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주변 고등학교 학생까지 감염이 됐다고요? 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18명으로 어제 하루에만 12명이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파악된 12명 가운데 송파구 삼정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오는 화요일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구청은 학생들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용인거주 70대 여성이 지난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타 지역 감염 전파도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소규모 모임 등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 중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집단으로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함께 식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에 교회를 다녀간 136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확진자들의 추가 동선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파구청은 역학조사를 마치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 잠원동에 있는 한신교회에서도 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일요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확진된 건데 다행히 밀접 접촉자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현장 예배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교회 관련 확진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오늘부터는 교회 방역 강화 지침이 해제됩니다. 어떤 변화를 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강화된 교회 방역 지침이 해제됩니다. 지금껏 금지됐었던 성가대 모임이라든지 교회 소규모 기도회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해지고 단체 식사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던 교회 방역 강화 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모임이나 단체 식사를 진행할 시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교인들은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 다른 시설들에 비해 교회에만 너무 각박한 것 아니냐며 반발해왔습니다. 실제로 교회 방역 강화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9일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이 지금까지 40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졌던 왕성교회 관련 감염을 비롯한 교회 관련 확진 사례가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다며 예정대로 방역 강화 지침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 즉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의 활동은 자발적으로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의 사랑교회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가 종료되고 관중 입장이 재개됩니다. 우선 야구는 모레 일요일부터 제한적으로 입장이 허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봉국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코로나19 탓에 개막 이후 석 달 가까이 무관중으로 야구가 치러졌었는데 드디어 직관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관중문이 열리는데요. 정부가 모레부터 서울 잠실구장 등 야구장 수용 규모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회의를 갖고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방안을 논의한 뒤에 이처럼 결정을 했습니다. 온라인 응원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국민들이 경기장 입장 재개를 기대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 중인 광주구장은 당분간은 무관중 경기가 계속됩니다. 프로축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역시 경기장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람을 허용하고요. 프로골프는 다음 달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지속한 뒤에 관중 입장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프로야구 팬들이 가장 반가울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경기장별 10% 정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단들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구단들은 이미 관중 입장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고요. 그간 무관중 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KBO도 이미 6월 말에 관중 입장에 대비한 3차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전달했습니다. 구단들도 전광판의 코로나 수칙을 시험으로 띄워보는 등 관중 입장 테스트도 마쳤습니다. 당분간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판매가 진행됩니다. 프로 스포츠들의 경기장 빗장이 열리면서 일단
보류됐던 경마, 경륜도 순차적으로 관중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 선원 3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 검역원은 부산항에 정박 중인 페트르 1호 선원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페트르 1호는 7,733톤급 원양 어선으로 지난 8일 부산항에 입항해서 선박 수리를 위해서 정박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경기도 포천 8사단 예하부대 근처 다른 부대들에서도 병사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8사단 예하부대와 인근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예하부대에서 병사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육군 8사단 예하부대에서 시작된 군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확진 환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확진된 병사들은 지난 19일 종교활동을 갔다가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부대의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우리 국민 290여 명을 태우고 공군 공중급유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전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에 확진자는 치료시설로 그리고 음성 판정자는 충북, 충주와 보은에 각각 마련된 임시시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예정보다 2시간 정도는 지연됐지만 우리 국민을 태운 특별 수송기 무사히 도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건설 근로자 290여 명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기 2대가 오전 10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오전 8시 반쯤 도착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만 현지 상황과 기상 여건 등으로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귀국한 우리 국민은 주로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과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인데요. 이라크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귀국을 추진했습니다. 애초 297명이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4명이 귀국 이후 2주간 시설 격리된다는 말에 탑승을 취소해 293명만 귀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탑승 전 기침과 열 등 유증상자는 86명, 무증상자는 207명으로 파악됐는데요.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 따로 탑승한 뒤 현재 인천국제공항 별도 게이트를 통해 들어와 좀 더 꼼꼼한 검역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증상자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일 경우 충북 충주와 보은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의료 여건이 열악한 이라크에 하루 2천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군용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공중급유기 넉 대가 도입된 이후 재외국민 이송을 위해 투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수송 과정에서 이라크 정부에 방역 마스크 5만 장도 전달했습니다.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은 이번 귀국 이후에도 필수적인 근로 인원은 이라크에 잔류해 재건 사업을 계속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일시 귀국했던 인원도 다시 복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의결할 예정인데 향후 수사 방향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텐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심의위 시작을 2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른바 검언 유착이라는 이름처럼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두고 논란과 갈등이 계속 이어진 만큼 이번 심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과 추첨으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하는데 일부 위원들은 제 뒤로 보이는 출입문을 통해 회의가 열리는 대검찰청 15층 회의실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안건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입니다. 먼저 심의위원 회피나 기피 절차가 진행된 이후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에서는 양창수 위원장이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가 결정되기도 했는데 오늘 심의를 앞두고는 회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위원은 없었습니다. 심의참여위원이 모두 확정되면 이후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위원회가 30분간 검토합니다. 이후 의견 개진과 질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철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마지막으로 한동훈 검사장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견 개진 25분과 질의응답 15분 모두 40분의 시간이 각각 주어집니다. 이렇게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을 마치면 수사팀은 자유 토론을 거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표결을 합니다. 표결은 이전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그리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네, 오늘 심의위에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도 모두 직접 참석해서 직접 의견을 개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은 물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폭로자인 이철 전 VIK 대표까지 모두 참석합니다. 검찰과 이철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 지모 씨를 만나 취재하면서 가족 수사를 거론하는 등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내세워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검언 유착 의혹이 조작된 것이고 제보자와 MBC 등이 함정을 파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지모 씨를 만났을 당시 MBC 기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봤을 때 공포심을 느끼거나 겁을 먹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심의위에는 수사 담당 검사 외에 해당 사건을 진유했던 대검 형사부도 별도로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회의 시작 후 심의위에서 요청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검 의견서는 강요 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수사팀과 정반대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동재 전 기자는 이미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심의위 논의의 이 쟁점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네, 오늘 심의의 핵심 쟁점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여부입니다. 이 전 기자가 이미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이번 심의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둘의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사팀과 이 전 기자 측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해석과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주요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수사팀은 이런 발언 자체가 공모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단순 호응이나 덕담의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심의위원들의 판단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에 따라 최종 의견을 냅니다. 최종 결과는 저녁 6시 이후가 돼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지도 심의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된 만큼 수사팀이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될 수밖에 없어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기숙학원에서 학생 7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경북 경주시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60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왜 이렇게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우선 어제 보도했었던 기숙학원 관련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청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숙학원 집단 식중독 의심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20일입니다. 기숙학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이 20명에서 70여 명으로 급증한 날인데요.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학원 측은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안산 유치원 사태를 겪은 경기도 교육청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즉시 교육청 직원들을 문제가 된 기숙학원에 급파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집단 급식소뿐 아니라 기숙학원 시설의 위상 상태를 점검하며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한 건데요.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을 마친 교육청은 본격 여름철이 시작된 만큼 기숙학원 내 집단 식중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기숙학원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수생 기숙학원은 수험생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공부하는 특성상 서울보다는 주로 경기도에서도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경기도에만 41개의 재수생 기숙학원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휴원한 4개의 기숙학원을 제외한 37개의 기숙학원이 전수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주 초부터 식단 위생 부분을 중점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경북 경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경주시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60여 명이 집단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집단 증상이 시작된 건 지난 22일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46명이 한꺼번에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건데요. 이튿날인 23일에는 10여 명이 추가로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학생 검체 등을 채취한 결과 식중독균의 하나인 장흡착성 대장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려할 만한 병, 용혈성 요독증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소는 학교 측에 해당 급식시설 운영을 즉시 중단시켰고 학교는 29일까지 급식실 가동을 멈췄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식사는 일단 도시락으로 싸오라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예정됐던 기말고사도 다음 주 화요일인 28일로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일단 학생들이 일제히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학교 직영으로 운영하는 급식실에서 만든 음식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여론화에 속도전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국회로 초청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최근 50년 동안 땅값이 3,000배나 올랐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사열 위원장까지 국회를 찾으면서 지금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띄우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인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을 고도 비만 상태로 진단하면서 지역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1964년에서 2003년까지 한 5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150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3,000배로 상승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최근 50년 동안 소득보다 땅값이 20배나 많이 올랐다는 건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2배 더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 등을 전하며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행정수도 이전론을 띄우고 있는 여당은 우선 국회와 청와대 비서실의 이전 검토는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국립대학과 공공기관 이전도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지난 2004년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여당의 제안을 부동산 정국을 전환하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합의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이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역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도 출석하는 만큼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력형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 등 대처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대응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과 방역 상황 점검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수도권 일대의 수돗물 유충 사태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수돗물 공방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 등 복지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도 청와대가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검언유착 의혹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를 앞두고 공개된 녹취록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을까요? 11% 올랐다. 아니다. 50% 넘게 올랐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서울 집값을 둘러싸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통합당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나는 건데요. 자, 어제 대정부 질문 주요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또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상승 국면들을 저희들이 막아가는데 일정 한계가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어제 처음으로 집값 올라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사과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셨듯이 물론 이제 통계를 어느 자료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굉장히 지금 국토부 장관이 보는 것과 야당 의원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김현미 장관 11% 올랐다. 이게 한국감정원 집계인데 이건 아파트, 뭐 빌라 다 합한 그런 가격으로 지금 통계를 낸 것 같고요. 야당은 어디? KB국민은행에서 시세를 통계로 내서 제공을 합니다. 이건 중위 가격 아파트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기준입니다. 이거는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통계 이전에 이미 경실련이 발표해서 한 차례 합을 겨뤘던 사안이죠. 그때는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4%다. 정부 통계로는 그렇다. 정부 통계 맞고요. 통계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도 경실련은 이 KB 시세를 인용을 해서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 올랐다. 격차가 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토론을 해야겠습니다만 자,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 데이터만 볼까요? 또 예를 들면 질의하는 야당 의원은 뭐 KB 시세만 볼까요? 다 같이 보겠죠. 예, 부동산 전문가나 우리가 경제 이슈에서 여러 통계 지표를 다 보는 겁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주로 볼 때는 KB 자료가 더 맞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을 우리가 통계로 내서 학술 데이터로 활용하겠다. 그럼 감정원 평가가 전 또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이제 어떻게 쪼개서 쓰느냐가 다를 뿐이죠. 제가 대학원에서 통계학을 배웠는데 교수님이 데이터는 생각이 없어. 고문하는 대로 답하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김현미 장관과 지금 이제 질의하는 야당 의원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걸 다 모르는 게 아닌 상황인데 서로 밀려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을 주 통계로 인용하느냐. 저 장면에서의 모습이고요. 예. 저는 좀 서글픈 게 우리 국회에서의 대화는 매우 연극적이다. 뻔히 다 아는데 유리한 자료를 갖다 써야 한다. 왜? 예. 밀리지 않기 위해서. 왜?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집값 상승은 뭐 서울 집값이 상승을 뭐 주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11%는 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질의하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 의도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아파트 값이 있을 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11%다 53% 어느 걸 지금 뭐 그렇게 또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 지역을 따져야 되고 서울 지역에서도 다세대 다가구가 아니라 사실 폭등하는 거는 아파트 값이잖아요. 예. 그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을 지금 최근에 얼만큼 올랐나라고 만약에 서울 시민들이 국민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체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원 자료로서 그걸 좀 축소하려는 그런 그 답을 내신 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문제를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사실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퍼센트 어느 것을 더 정확하다 이런 어떤 논쟁이 아니라 보다 더 국토부 장관은 최근 들어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집값에 대한 물론 사과는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좀 부족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그 괴리가 있었다. 이런 비판은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얼마나 올랐냐 이거 말고 상승 원인에 대한 분석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맞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드는 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유동성. 이자가 너무 낮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완화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로 지금 원인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원인 진단이면은 집값이 잡힐까요? 어떻게 이거는 보십니까? 저는 뭐 배경 분석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굉장히 날카로운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두루뭉술이한 배경에 대한 이해는 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토론에서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너무 거시적인 토론을 하지 않는가 싶은 것이 자, 공급이 문제다. 아니다. 이 정책이죠. 세제가 문제다. 금융이 문제다. 이렇게 나눠서 토론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매가 꿩을 잡으려면 다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고기를 잡는데 낚시줄이 좋다, 아니다, 그물이 좋다. 싸우면 뭐 합니까? 잡아야죠, 고기를. 결국 정책은 이제 그런 건데 이 김현미 장관은 역시 애둘러서 굉장히 이제 배경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글로벌 경기 이야기까지 하면서 글로벌 경기 자체에서 이 유동성 과잉 공급이어서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는데 투자할 돈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1,500조냐 3,000조냐 뭐 정확한 추산도 어렵지만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로 여러 군데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에서는 투자처가 부동산 불패 신화로 다시 또 몰렸다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 쓰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것을 깔고 있는 뉘앙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오래 걸립니다. 7월 말에 공급책이 나온다고 치면요. 3기 신도시 언제 입주하나요? 2024년 입주예요. 그럼 그때는요. 공급 물량이 풀릴 때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 텀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 전임 정부 탓을 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제 저것은 또 이 질의하는 의원이 원하는 답변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예. 김현미 장관의 원인 진단,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역시 어저께는 좀 방어에 급급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방어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최근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물론 정책은 나중에 효과가 나오지만 그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가 지금
시장에 반영돼서 기대 심리가 높아감에 따라서 지금 이 정부의 시그널이 안 먹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저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루 종일 답변을 하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그 메시지 관리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자꾸 환경 탓으로만 돌리면 역시 국민들은 이 정부는 지금 확실하게 외적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시장의 어떤 그런 시그널이 변하지 않겠구나. 이렇게밖에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유동성 많은 건 사실 정부도 어떤 책임이죠. 어떤 책임이냐면 집 말고 사실 산업계에 투자할 수 있는 물꼬를 틔워주면 돼요. 그럼 산업계에 기업계에 어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더 대폭 완화한다든지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지. 정부는 지금 손 놓고 유동성이 많으니까 부동산으로 투자가 가는데 이건 투기야.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해결책 역시, 아까 원인 분석 역시 좀 너무 이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그 외부 환경 탓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다 이렇게 원인 진단을 하려면 그러면 이 돈을 어디로 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발표가 됐어야 된다, 얘기가 됐어야 된다. 자, 다음 주 청와대 일부 그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강남하고 송파의 아파트 보유했었던 김조원 민정수석. 이 교체 대상자로 거론되다가 유임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뭐냐죠?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인데 이 김조원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들어왔고요. 전에는 이제 이 우주항공 기업의 CEO를 맡다가 민정수석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김조원 수석의 경우에는 자, 왜 그만두느냐? 이게 다주택이다 보니까 언론에 다소 억측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부동산을 파느니 내가 청와대를 나오겠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일부는 아주 부분적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이제 억측까지 돌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 집은 한 채 처리하기로 했죠. 이게 배우자 명의의 이제 송파, 강남 지금 이 부부가 두 가구를 가지고 있어서 2주택자였는데 결국 하나는 이제 처분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다주택이어서 이 교체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부동산을 처리했기 때문에 유임되는 것이냐? 이건 너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대한 해석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즘에 옵티머스 사태 때문에 저 대표와 임원들이 구속이 됐는데 이건 좀 엄청난 사건입니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비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 이모 대표가 이 자신의 그 주식 투자에 수백억을 그냥 횡령해서 갖다 쓰고 5천억대의 돈을 모아서 3천억은 완전히 부실 투자를 해서 이 깡통 처리가 됐고 98% 손실입니다. 2천억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미확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줄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전 행정관이 이 여성 변호사인데 이 남편이 옵티머스의 임원이에요. 이사로 재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관련이 없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민정수석 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김조원 수석이 전에 이 야당 시절에 민주당의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이 전 행정관은 감사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성 경질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관측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유임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경질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질의 사유만 논의되다가 사실은 그냥 이 교체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제 이 김조원 민정수석 얘기했던 게 다주택자들, 공직자들, 다주택자들 집 팔라 이런 메시지가 시장에 주는 신호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있었고 교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유임으로 지금 가닥이 잡은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한 방안으로 여권이 이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문제 놓고 지금 정치권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끝을 보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에 한 번 더 재미를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내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구성합니다.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서울 출신의 사선 의원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위헌의 문제도 해결돼야 하지만은 이게 국가 100년지 대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이 서울은 600년간 수도로 되어 왔고 수도 기능을 세종시로 만약에 옮긴다면 그것이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하는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행정수도 문제로 선거에 재미 좀 봤다는 그런 발상이니까 오히려 이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를 너무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공약을 던져서 이걸로 재미 좀 봤다 이제 스스로 우스개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어게인 2003 이걸 꿈꾼다고 보시는 거? 재미 한 번 더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판단해서 특위 참여 안 하겠단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김태는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로는 또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금 TF도 만들겠다고 하고요. 국회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은 뭐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거의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민단체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첩됨으로써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포석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간에 굉장히 큰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거의 매일같이 말씀하신 민주당은 TF를 만들고 그다음 뭐를 만들고 하면서 야당을 압박을 하고 있고 문제는 야당 내에서도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도부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입단속을 시켰지만 정진석 의원 대표적으로 충청도 지역 상징하는 의원 아닙니까?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또는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 할만하다, 해야 한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즉 충청도 지역에서는 환영하죠, 당연히 행복 도시 수도 이전 수도 행정 수도라는 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캐치프레이즈가 완전히 걸려 있어요. 세종식 하면 완전한 수도 이전, 뭐 이렇게 좀 현수막도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 전부 다 환영 일색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큰 흐름이 이렇게 이 블랙홀 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집권 4년 차와 5년 차는 지금 이 행정수도 문제로 이 계속 이 선거 전까지 이 계속 흐를 예정입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통합당은 뭐 이 특위에도 참석 안 하겠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장제원 의원 말이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는 게 자, 왜 야당은 여당이 내는 의제에는 항상 반대 먼저 하느냐. 한번 검토나 해보고 결론을 보니까 이게 또 위헌이네. 안 되겠네. 뭐 비생산적이네. 결론을 같이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수도 서울의 시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 의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목표잖아요. 그냥 충청권에 뭐 표심을 얻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뜩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서울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경기도로 다 가는 인구들입니다. 어차피 수도권 인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분포가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면적은 전국 국토의 11%에 불과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서울 수도권에 부동산이 잡히겠습니까? 수요는 다 수도권에 있고 공급은 다 수도권에 해야 되면 그럼 이 문제 그러니까 야당인 통합당이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내시오.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이 땜빵식 처방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내시오에 대한 여당의 답은 행정수도 이전이에요. 이건 굉장히 좀 근본적인 답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재미만 봤다? 천만의 말씀이죠. 5년 동안 추진됐던 과제 중에 국가 균형 발전에 굉장히 마스터 플랜이 두텁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 이런 네. 얘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 여기에 통합당이 지금 우려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만 과반 이상의 국민은 저거 찬성일세.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광주 호남이 가장 높아요. 찬성률이. 두 번째가 충청, 대전, 세종. 그리고 그래픽 준비된 거 좀 보여주시죠.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도 과반 넘게 찬성입니다. 서울이 제일 낮은데 서울만 반대가 찬성보다 조금 높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수도를 옮긴다는 거니까 서울 시민 입장에선 반대가 높을 수 있지만 팽팽하다고 보면 국민적으로는 과반 이상이 저건 괜찮은 아이디어네. 한번 해볼 만하네. 절반은 참여정부 때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부처 12개가 갔잖아요. 그럼 뭐만 가면 되느냐? 청와대와 국회만 가면 된다. 지금 사법기관은 안 가는 것으로 민주당은 방침을 정했고요. 그럼 이것을 언제 어떻게 옮길 것이냐만 결정되면 사실은 이 행정적 수도의 차원에서는 이 수도 이전이 이번 정부 내에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통합당이 이게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여론도 한 몫을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오늘 김사열 대통령 직속기구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회로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50년간 땅값이 3,00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1인당 국민소득은 150배. 그럼 이게 나눠보면은 소득 대비 땅값이 20배 정도 더 올랐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집값은 잡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난 2004년도에 이미 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수도를 어떻게 이전하느냐였어요. 지금 이제 여론이 바뀐 건 그게 수도 이전이라는 게 그렇게 뭐 천돈이 뭐 이런 어떤 좀 더 뭐랄까 중세 같은 그런 의식이지 사실 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정도의 학습 효과는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때문에 옮긴다라는 거는 좀 저급한 수준의 그 수도 이전론이라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이나 이 땅값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균형 발전과 그 다음에 가치, 그러니까 그 또 안보에 대한 문제, 종합적으로 사실은 그 이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좀 접근 방법이 사실 좀 저는 아쉬웠던 데모.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국회를 먼저 옮겨야 된다. 그럼 여의도 땅이 남는다. 이러면서 행정 수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수도 이전이 땅값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땅값을 잡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사실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앵커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안 잡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워싱턴 DC, 뉴욕과 그 LA보다 땅값이 높습니까? 워싱턴 DC는 나중에 수도를 결정했잖아요. 자, 캐나다 오타와가 좀 토론토보다 그럼 땅값이 더 넣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요. 행정 수도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 최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브라질리아가 행정 수도입니다. 지금은 행정 수도가 만약에 중앙부처가 간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이 좀 안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 부처는 가더라도 그냥 여기서 그 뉴욕처럼 워싱턴 DC가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인지함으로써 지금 찬성이 높아진 것이지 실제로 전부 다 이전을 해서 땅값이 떨어진다? 그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땅값이 잡힐 거다? 아니면 워싱턴 DC랑 자꾸 떠오르면 행정수도 이전만 가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서울이 완전히 뭐 땅값이 잡힌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수도 이전 문제가 화두로 던져지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니까 국가의 전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논의가 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다른 지역은 행정 수도가 서울에 있다가 세종으로 가는데 왜 그럼 부산 경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찬성을 할까요? 이건 기대 심리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철학과 가치로 어떻게 국가가 돌아갑니까?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가치가 가격으로 전환돼야 아까 강조하셨던 국민 체감이 되는 거예요. 가치는 와닿지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근데 가격으로 보면 수도를 옮겼더니 부산 땅값이 오르네? 이게 체감이 돼야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은요. 이 우리나라 중부권으로 수도를 옮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른 지역도 발전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미국은 보면 그 넓은 땅에 동부 뉴욕, 중부 시카고, 서부의 LA가 균형을 딱 잡잖아요. 우리나라는 제2도시가 부산인데 훨씬 서울보다 가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부산도 키워야 되고요. 광주, 대구 다 문화 수도로, 뭐 경제 수도로, 물류 수도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초석을 닦는 것이 행정 수도의 중부권으로의 이전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한 이야기인데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기소를 하는 게 맞는지 아마 이 부분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관련자 대부분이 참석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낯선 위원회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 한번 봤죠. 그러고 수사팀은 구속까지 밀고 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거 수사 중단하라. 불기소가 맞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검찰 수사팀이 고심하는 걸 봤죠. 혹시 검찰의 수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오면야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겠지만 이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한 6시 좀 넘어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결론을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도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적 파장을 보면 공개하리라고 보는데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이것을 요청한 것은 피해자로 지금 지칭되고 있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 지금 이 검찰의 움직임이 수상쩍다. 외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고 받아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 피의자도 나와야 되는 거죠. 이동재 기자 구속돼 있지만 오늘 출석 예정.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도 직접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철 대표야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 여기에 지금 또 새롭게 부상된 것이 어찌 보면 본인은 나서지도 않았는데 인용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잠시 보기엔 뒤에 저희가 그 녹취 들어보고 가만히 있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동재 전 기자는 지금 강요, 뭐 협박 이런 혐의들로 이미 구속이 된 이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따져봐야 될 것이 그럼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가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두 사람의 공모 여부 관련해서 지난 2월 부산에서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러 이해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둘러싸고 여권 인사를 죽이기 위한 공모냐 아니냐 이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이 이 녹취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결국에는 뭐 강연 같은 거 한번 할 때 뭐 한 3천만씩 주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옛날에 보니까 좀 웃긴 게 채널A 그런 영상 옛날에 협찬 영상으로 VIP를 만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강연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와서 강연했다는 걸 밖에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주가적 차원이지 않고 또 옛날에 VIK 그 영상을 보니까 한국당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일단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일단은 신라장을 수사를 해도 그 서민이 이런 거 위주로 가고 뭐 유명인들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명인들 저희가 어떻게 하잖아요.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관심 없어. 그 사람의 뭐 미천 드러난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요.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갑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예. 일단 이 녹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날은 윤석열 총장이 그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 첫날이었었고요. 부산에서 아마 이걸 취재하러 내려간 채널A 기자 그리고 후배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만나서 녹음을 한 이런 내용인데 전체 녹취는 한 25분 정도 분량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신라장 관련은 한 4, 5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좀 길게 들려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논란이 됐었던 부분은 지금 들어보셨듯이 마지막에 나온 그건 해볼만 하지. 그리고 그런가 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되지. 이 표현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이종건 평론가님. 네네. 앞뒤로 또 녹취 앞쪽으로 가면은 또 나는 뭐 유시민 이사장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공모잖아요. 공모라는 건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든 신라젠과 엮어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그것을 한동훈 검사장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엮자라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모의라는 거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뚜렷하게 증거로
있어야만 지금 뭐 수사심의위원회건 아니면 검사건 이제 구속이라든지 혹은 기소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전체 맥락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미 알려진 것 이외에 몇 가지가 나오긴 했죠. 지금 좀 전에 들었던 어떤 뭐 강연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기타 이제 그 다른 부분도 약간 나오지만 중요한 건 아직도 그러니까 왜 검찰이 중앙지검 특수수사부가 이것을 모의 공모라고 했는지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일단 규정을 서로 달라요. 그리고 기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뭔가 이 검사장의 입에서 뭔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가 이 툭툭툭툭 던지면서 이 화제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신라젠도 처음부터 이야기된 게 아니라 불쑥 그냥 이 기자가 이야기를 던지면서 시작이 됐고 그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정치인도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건은 다중의 서민들의 다중 금융 피해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이 규정이 상당히 중요한 전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유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식을 공유하느냐, 그러니까 이 서로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석이 처음부터 다른데 공모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팀이 이 녹취록 말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아까 들어봤었던 녹취 중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의 강연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와서 강연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연하는 것은 홍보하는 거니까 이게 뭐 광의 주가 조작 차원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어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이게 범죄를 예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 선입견이 있는 걸로 전 들려요. 저에겐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오늘 뭐 방송 인터뷰에 나서서 자신에 대한 이 녹취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했는데 자, 이게 문제가 일부 되니까 본인은 다 이야기를 했다. 이런 강연에 가서 뭐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또 강연료를 3천만 원 정도 받았을 거라고 단정을 하잖아요. 이 기자가. 그런데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강연료가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유시민 이사장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이거 먼저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바로 주시죠. 한동훈 검사 말이 그냥 거기 온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을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고 뭐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거액을 받고 강연을 한 거니까 주가 조작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이게 저에 대해서 뒀던 혐의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분들의 세계관, 그분들의 삶의 경험에서는 그냥 저 정도 저처럼 장관을 지낸 상당한 유명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3시간 가까이 가서 하루를 완전히 집어넣는 일정을 그 부산대 병원에서 했는데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기차표만 끊어주고 밥 한 끼 얻어먹고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그리고 그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재구성해보는 거는. 저는 뭐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오랜만에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는데 신경을 밝힌 건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전직 장관, 현재는 작가로 불리죠. 사실 뭐 프리랜서입니다. 현재는 자연인이죠.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런 강연이 있었다라고 이 언론인들에게 자신을 해명하려고 이야기한 것을 유 이사장이 좀 충격적으로 이야기한 대목은 이 사람은 말과 글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검사장이 이걸 불었다. 우리가 분다는 것은 보통 신문을 할 때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실토하는 걸 분다라고 이제 속칭 씁니다. 근데 이 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른 데서 이제 추미애 장관을 지칭하면서 뭐 일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좀 엊그제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체계, 사고 방식이 드러나는 건데, 자, 이 자체는 공모의 증거는 저도 아니라고 봐요. 공모의 정황을 담고 있어요. 이 녹취록만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까 이 평론가께서 맥락을 말씀하셨는데 맥락으로 보면 아니 기자하고 검사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통상 주고받습니까? 전 상당히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유명인을 가지고 와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
검사장이 아까 범죄 혐의를 예단했잖아요. 그럼 주가 조작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식의. 또 한 건 걸리면 되지. 지금 이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 편지 안 썼습니다. 다음 날 썼거든요. 5통을 그 다음 날부터 썼는데 편지를 썼다고 또 이건 떠보는 걸 수 있어요. 근데 해봐. 걸리면 되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전 기자는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5통을 썼습니다. 이게 협박으로 지금 이제 혐의가 보이는 거예요. 편지도 증거예요. 이 5통의 편지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아마 그런 녹취 없을 것이다. 단정을 했는데 녹취가 나왔어요. 이게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이. 이 녹취가, 대화한 녹취가.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이 되는 건 몰랐던 것 같은데요? 네네. 거의 그런 분위기죠.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기자가 이 검사장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제 생각엔 헤드라인이 뭐로 나오냐면 자, 이 검사장, H 검사장, 이 법무부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불러. 뭐 이런 자막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감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녹취 하나 20여 분이 끝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게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 맥락을 계속 대화했을 개연성을 또 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에. 여기는 후배인 이제 백 기자가 앉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저는 이 법조 출입 기자 여러 명과 뭐 검사장이나 검찰 간부가 만나서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적으로라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간혹 봅니다. 이런 자리에서 교육부 관료가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했다가 사실은 파면됐던 적도 있죠. 다시 이제 그 결정은 번복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체는 상당한 공모의 정황을 깔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검찰 수사팀이 어떤 조금 더 여기에 정황을 보강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스모킹건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황 증거가 모여서 실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앞두고 이 녹취가 이제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화의 부적절성을 뒤로 하고 그렇다면 이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녹취록이 공개된 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불리한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진영에 따라서 이게 들리는 어떤 해석의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이나 혹은 이동재 기자가 가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렸던 부분이 바로 장관에 대해서 일개 장관이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포샵질을 하고 이런 부분 사실 검사가 뭐 검사장이지만 검사가 장관에 대해서 이런 어떤 표현을 쓴다는 것이 사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이동재 기자나 혹은 한동훈 검사장이 그럼 다 공개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어떤 정말 적극적 의지로서 이 사안이 정치인들이 연루가 됐고 더군다나 친여 인사들이 연루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고자 하려는 어떤 적극적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꾸 이것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게 VIK 이철 지금 그 12년형을 받은 이철이라는 VIK 대표가 벌인 지금 주가 조작 사건. 이 벌써 수백 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검찰 앞에서 이 피해자들이 이철은 가해자일 뿐이다라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주가 조작 분명히 했고 그리고 7천억 원의 금융사기를 했고 그래서 해외 도피처에 자금을 은닉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금융 분석 원이 공식적으로 검찰에 2018년도에 은닉했다라고 통보를 했고 검찰이 2018년도부터 1년 동안 소환 통보를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년 전에 검찰이 한 것이지 지금에 와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려서 뭐 이철을 잡고 그래서 이철을 잡으면 그다음에 유시민까지 잡을 수 있다.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철을 미결수로 한 건 나를 잡기 위함이다. 근데 2018년도부터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을 잡으려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저는 아마도 심의위원회가 이 녹취록을 꼼꼼히 만약 들어본다면 아마 크게 그 말씀하셨듯이 정황의 한 100분의 1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99%가 적극적 의지 또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오늘
앞서 그 유시민 이사장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자기 감싸기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녹취를 끝까지 듣진 못해서요. 어떤 이 개연성이 있다는 데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아까 이 맥락을 분석하는 거죠. 아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타겟이 됐을까? 왜 채널A의 기자가 나를 신라젠과 연루해서 무슨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가담한 것처럼 만들려고 했을까? 근데 이것을 또 이 조금 더 근거하는 데이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과잉 보도했던 게 KBS 사례란 말이에요. 여긴 야당 총선 이런 말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윤석열 총장 체제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 4.15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므로 좀 여권 인사들을 흔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치적인 뉘앙스가 깔린 것으로 해석하는 보도들도 적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건 이제 오보로 사과를 했고요. 일단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약간 남겼는데 이 그렇게 분석하는 그룹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타겟인데 그렇다면 이거 정치적인 음모로 진행된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기자의 이제 그냥 어떤 두 사람 간의 공모겠는가? 아니면 윗선이 있는가? 여기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굉장히 강한 음모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가설이고요. 실체인지는 우리는 뭐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모냐 아니냐 지금 갈림길에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검찰 수사팀이 수사를 할 때 이전에 이제 이걸 외부자문단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 시점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녹취 20여 분짜리 하나와 존재하는 편지 5통 이게 모든 근거일까에 있어서는 저는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정황의 통신 기록들을 추적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여타의 이제 증거 자료 확보에는 나설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오후 2시인데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이 심의위원회는 추첨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인적 그 자원은 훨씬 많아요. 그 중에서 추첨으로 무작위로 추첨으로 해서 외부인들의 그 그룹, 그래서 언론인 그룹, 무슨 그룹 그런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룹에서 15명을 추천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법률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강제력은 없지만 이 결론이 아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은 같습니다. 네, 오후 상황을 좀 지켜보죠.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에서 지하차도에 어른 키보다 훨씬 깊게 물이 차면서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차 안에 있던 일부는 구조되거나 빠져나왔지만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선 철도 아래를 지나는 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고무보트를 탄 구조대원들이 탁한 물속에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부산 초량 1 지하차도에 물이 찬 건 어젯밤 10시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 여러 대가 피할 틈도 없이 잠겼습니다. 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차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터질 수는 없었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구조했습니다. 차량 지붕 위에 한 3명의 요구자가 있었고 벽 쪽에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지집을 하여 구조하였고 하지만 늦게 빠져나온 2명은 물속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170m가 넘는 지하차도가 많게는 3m 깊이까지 잠기다 보니 몇 시간째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잠긴 차량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4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어른 키보다 낮아진 수위에 차량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남성 한 명이 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10년 전에 배수 용량을 2배 가까이 늘려 그동안 큰 침수 피해가 없었다고 담당 구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 앞에서는 이런 배수 시설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어젯밤 울산 위양천 하류에서 차량과 함께 실종됐던 운전자 5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사고 지점에서 700m 떨어진 명산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차량 2대를 동생과 각각 운전해서 이동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습니다. 경남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합천군 덕곡면 독산마을에서 화물차가 수로에 떨어지면서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20분쯤 경남 진주에서는 많은 비에 승용차가 고립되면서 운전자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충남과 대전에서도 밤사이 강한 바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12건으로 이 가운데 가로수 쓰러짐이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안군 소원면의 주택이 물에 잠기고 건물 일부가 침수되는 등 32건의 배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산시 팔북면에서는 건물 아래에 있던 축대가 무너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했고 당진에서는 선박 수리를 위해서 백사장에 정박해 있던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호우와 강풍 피해 신고 84건이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에는 청주시 내덕동 상가 건물 간판이 떨어졌고 자정쯤에는 옥천군 군북면 인근 야산에서 낙석과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네, 장마철이나 장대비가 오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판자촌 주민들인데요.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붕괴 사고 가능성이 높지만 수십 년 넘게 대책 마련은 없는 상황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계동의 한 판자촌. 외벽 곳곳이 갈라져 있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지붕 위엔 강풍 피해 방지용 타이어와 벽돌이 위태롭게 올려져 있습니다. 비 오면 못 나가니까 그냥 앉았어야지. 새니까 지붕 사람 얻어서 덮었잖아. 고무로. 한 차례 비바람이 휩쓸고 간 골목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집 밖으로 드러난 전선은 비를 그대로 맞아 합선의 위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비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고무 천막이 덧대어져 있고 창문에 붙여놓았던 비닐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9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낮엔 빈집이 대부분입니다.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낮에 비라도 내리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계세요? 형편이 어려워 집을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집안이 약해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만 앞섭니다. 작년에는 살고 계시는 집이 그 집안이 약해져갖고 집이 갑자기 확 무너져갖고 아주 큰 위험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많이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560여 명이 모여 사는 서울 종로의 쪽방촌. 이곳의 장마철 걱정은 위생입니다. 온갖 쓰레기에 습한 환경까지 더해지면 해충들이 득실거립니다. 학교가 이만해. 발 안에서 음식 해먹고 안 치우러면은 냄새 기가 차게 나고.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삶의 터전들. 지난해 기준으로 106만 가구가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신청하면 또 이제 상황 파악해서 뭐 집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 소식만 전해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최저주거 지역민들의 현실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시간 강수량 30mm 이상 또는 하루 80mm나 하루에 연 강수량 10% 이상이 쏟아지면 보통 집중호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밤사이 부산에 내린 비 시간당 무려 80mm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지난밤 부산 해운대 호텔 앞의 모습입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차를 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민, 이 옆을 지나는 차도 힘겨워 보이긴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부산 광안동 도로 또 다른 도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계속 보고 계시고, 자, 이게 부산 광안동의 도로 상황인데 지금 흙탕물이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무릎까지 차오른 물은 유속까지 빨라서 사람들 걷는 게 아주 위태로워 보일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어젯밤에 많은 비가 내린 이 부산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자, 지하철 역시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빗물이 순식간에 발목 높이까지 들이차면서 당황한 시민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역에 침수된 관계로 열차 선행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린 시각이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부산의 물폭탄 1시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920년 이후 역대 10번째입니다. 1위가 지난 2008년, 2011년과 2009년이 그 뒤를 각각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몰리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윤진호 교수 연구팀, 동아시아 지역 1979년에서 2017년까지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심해지는 강수량 양극화를 지적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 공기가 뜨거워져서 수증기를 더 많이 품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더 짧고 굵게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표면은 그만큼 수분을 많이 빼앗겨서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온도가 1도 오르면 수증기를 한 7% 정도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강수량이 그 비율 그대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가 올 때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늘어나는 거죠.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어딘가에서 이제 그 수증기가 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증발이 돼서 올라오는데 육지에서도 이제 그런 게 좀 더 강화되면서 가뭄이 생겼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이런 집중호우 현상이 동아시아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6월 말부터 약 10일 동안 많게는 10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또 중국은 최근 양쯔강 유역 집중호우로 당국 발표 기준으로 4,500만 명 이상 수재민이 발생했고 직접 경제 손실액만 19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자, 비가 없는 마른 장마, 또 중부 지역에서 시작돼서 아래로 거꾸로 내려가는 거꾸로 장마, 또 중부와 남부 가운데 한 곳에서만 비가 쏟아지는 반쪽 장마까지 장마 양상은 다양하고 예측은 점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0명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이제는 다시 지역 감염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국내 발생 사례가 해외 유입보다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19명, 경기 5명으로 수도권만 24명이고 나머지 4명은 광주 2명, 부산 2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국내 발생의 절반 정도인 13명입니다. 검역 단계에서 3명이 확인됐고 나머지 10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안 입항 러시아선은 32명 무더기 확진 사례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집계여서 앞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치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3,979명입니다. 어제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8명이 됐고 신규 격리 해제자는 59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 선원 3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검역원은 부산항에 정박 중인 페트로 1호 선원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당국은 어제 선원 9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부산검역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은 현재 선박에 머물고 있으며 부산시와 확진 선원을 수용할 장소와 치료 방법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승선한 국내 업체 직원으로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당국은 오늘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항 정박 러시아 선박 페트로 1호에 승선한 국내 선박 수리업체와 선박 대리점 직원 등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에 승선했던 선박 수리업체 직원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또 다른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 러시아 선박 선원으로부터의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20여 명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석 달 가까이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야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이 재개됩니다. 우선 모레 야구장부터 제한적으로 입장이 허용됐는데 경기장 수용 규모의 10%까지만 일단은 가능합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혔던 야구장 관중석 출입구가 드디어 열립니다. 정부는 일요일 경기부터 야구장 수용 규모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온라인 응원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국민들이 경기장 입장 재개를 기대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 중인 광주구장은 당분간 무관중 경기가 계속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뿐만 아니라 그간 준비해온 자체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중석의 10% 수준의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무관중 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각 구단도 이미 관중 입장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광판에 코로나 수칙을 띄우는 등 관중 입장 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당분간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판매가 진행됩니다. 선수들 안전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팬들의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고객의 입장 동선이라든지 선수들과의 동선이 겹치는 그 동선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모든 매뉴얼을 저희는 따로 수립을 한 상태고요. 프로축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역시 경기장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람을 허용하고 골프는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지속한 뒤 관중 입장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맞서서 오늘 스촨성 청두 주재 이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국은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필요한 반격을 하겠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이 우한 총영사관이나 아니면 홍콩 쪽 총영사관을 폐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이 중국의 관변 단체 중심으로 나온 바가 있는데요. 앞서 미국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또 스파이 근절 등을 이유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 학교들에게 전면적인 개학을 독촉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몇 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열려던 공화당의 대규모 전당대회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는 등 2차 확산 추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플로리다, 텍사스 등에서 급증세를 보이며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15만 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매일 6만 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몇 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 cities or states that are current hotspots, and you'll see that in the map behind me, districts may need to delay reopening for a few weeks.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주에서는 주지사가 통계에 근거해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은 주는 학교 수업 재개를 위해 적극 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급식, 심리 상담 등을 위해 개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코로나19로 중증 상태로 빠지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적다는 점을 들어 가을 학기에 전면적인 개학을 촉구했습니다. 또 문을 열지 않는 학교에는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던 만큼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부터 4일간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열 예정이던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도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전격 취소했습니다. And I'll still do a convention speech in a different form, but we won't do a big crowded convention per se. It's just not the right time for that. 플로리다 내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당대회 취소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가 마스크를 쓰고 공개석상에 나타나고 개학 연기를 지지하는 등 코로나19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전격적으로 바뀌면서 하락한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인터넷 연결 자체를 끊었는데도 이 컴퓨터만 켜면 원격 조정을 해서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이 이어진다는 이 섬뜩한 해킹 사건 YTN이 오늘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포렌식 분석을 위해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모두 수거해 갔는데 이번엔 아이들이 쓰는 태블릿 PC까지 뚫렸다는 추가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신준명 기자와 함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자, 저도 완전 컴맹은 아닌데 이게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연결 자체를 그러니까 완전 끊고 랜선도 뽑고 다 했는데도 원격 조정이 가능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만 켜면 누군가가 그림판을 켜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교, 또 이름, 또 차량 번호까지도 지금 이렇게 그림판에 적는다는 제보였습니다. 욕설이나 조롱도 담겼는데요. 제보자들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해킹이라고 보고서 집안의 모든 인터넷 연결을 차단했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킹이라는 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야 가능할 거라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굉장히 믿기 어려웠고 직접 방문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엔 인터넷 모뎀의 전원 콘센트를 아예 뽑아두었고 컴퓨터에 연결된 랜선도 빼두었습니다. 비행기 모드,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기능이 가능한 다른 컴퓨터와 노트북 등은 모두 비행기 모드를 켜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컴퓨터 업체에서 블루투스도 해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꺼두라고 해서 다 꺼놓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옆집에서 전파를 타고 해킹을 하는 건 아닐까 의심한 제보자는 벽에 알루미늄 호일까지 붙여서 전파를 차단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컴퓨터에는 그림판에 또 올게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남았고 보는 저희도 그런 섬뜩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말 이럴 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누군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직접 켜고 이렇게 그림판에 글을 쓰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혹시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서 이렇게 그 미리 저장해 놓은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들도 그런 일을 의심하고서 집에 있는 컴퓨터 2대와 노트북 2대를 수차례 포맷, 그러니까 초기화했습니다. 인터넷 모뎀과 공유기 그리고 랜선까지도 교체했는데요. 심지어 컴퓨터 한 대는 컴퓨터 수리점에 맡기면서 이런 해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니까 업체 쪽에서 황당해하면서 그럼 우리 PC를 하나 빌려줄 테니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PC를 빌려줄 테니까 한번 사용해보라고 권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도 집에 있는 가정 랜선에 연결하고 전원을 켜자마자 조롱하는 메시지와 또 다른 개인정보가 그림판에 적혔다고 해요. 또 제보자는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한 날에 경찰의 지시대로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해 놨습니다. 근데 그날 밤 바로 그림판으로 다시 누군가가 접속했고 그림판으로 실시간으로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이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했던 건데 컴퓨터에 저장된 악성 프로그램이 정보를 보여주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귀신이 한 집 같다며 당황했다고 합니다. 네, 컴퓨터를 바꿨는데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더 좀 특이한 사례인데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도 이 태블릿 PC에서도 비슷한 또 제보가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발생한 일인데 일단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보자의 자녀가 사용하는 태블릿 PC인데요. 메모 프로그램에 제보자 생년월일이 적혀 있고 가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열돼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켜보니 이런 문서가 작성돼 있었다는 건데 또 경찰이 가져가지 않고 남겨놨던 컴퓨터 한 대의 그림판에도 또다시 협박성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개인정보로 추정되는 글이 나왔고 더 소름 돋는 건 이번엔 메모장에 도청장치 50개를 가방에 숨겼다면서 어제 바꾼 집 비밀번호를 적어놓고는 다음번엔 은행이니 몸 조심하라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비밀번호를 바꿀 때 가족들에게 전할 때 전화나 메신저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전했다고 하는데 해커로 추정되는 그 누군가가 대체 어떻게 2시간 전에 바꾼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건지는 아직도 미궁입니다. 네, 신 기자, 지금은 이게 뭐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게 만약에 계좌 비밀번호나 이런 부분 해킹을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경찰에서 좀 수사에 나설 텐데 좀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경찰은 어제 노트북과 컴퓨터를 수거해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만큼 신변보호 조치를 할지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범행 수법을 알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은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모든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라면 의심되는 건 스마트폰을 통한 해킹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주변 기기에 블루투스를 켜는 등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품이 드는 일이라는 건데 실제로 한 전문가는 지난 2011년 농협 해킹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에도 농협 내부 전산망은 외부와 연결돼 있지 않았지만 한 외주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매개체로 해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는 방식과 지금의 사태가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네. 인터넷 공유기가 감염돼서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했던 모든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조작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인터넷 공유기는 최초 구입 뒤 펌웨어, 그러니까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비밀번호도 거의 바꾸지 않아서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인터넷 공유기 펌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해킹이 의심될 경우 공유기부터 교체한 다음에 컴퓨터 등을 초기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 기자 말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가 하나의 가능성이 되겠고 또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주 백업을 하면서 데이터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공유기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회부 신준명 기자와 해킹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연일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개방으로 이끈 닉슨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오히려 자유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개방으로 이끈 미국의 외교 정책은 처참한 실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972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미중 수교를 이뤄낸 닉슨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한 연설에서입니다. President Nixon once said he feared he had created a Frankenstein by opening the world to the CCP. And here we are. 중국이 개방을 자신들의 패권과 번영을 위한 거짓과 속임, 절도의 기회로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 자유국가가 무너진 중국 경제를 살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세계가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변화를 강요당할 것이라며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이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 중국에 함께 대처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Freedom-loving nations of the world must induce China to change, just as
President Nixon wanted. We must induce China to change in more creative and assertive ways because Beijing's actions threaten our people and our prosperity.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함께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와 관련해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올 초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은 11월 미 대선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카이 웨이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는 결코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카이 총영사는 이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일은 매우 합법적이고 우리는 법과 정상적인 관행을 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이 총영사는 이어 당장 출국할 계획이 없다면서 본국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미국의 영사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산 유치원에 이어 이천시 기숙학원까지 집단 식중독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 불청객인 식중독균은 당분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에서 더 많이 증식하는데요. 홍민기 기자가 음식에 따른 증식 정도를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식중독. 올해도 안산 유치원, 경기도 이천 기숙학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습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음식 재료를 잠깐만 실온해둬도 상하기에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 재료가 가장 위험할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식재료에서 식중독균이 가장 쉽게 자랄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 수박, 파프리카, 오이 일부를 용액에 담가 식중독균을 접종했습니다. 안산 유치원에서 퍼졌던 장출혈성 대장균입니다. 다음으로 한여름철 실온인 30도에 맞춘 배양기에 음식을 넣고 접종 전과 비교해 식중독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식중독균은 수박, 소고기, 파프리카, 오이 순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박은 실험 12시간 만에 5만 9천 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이가 가장 적었는데 그래도 428배였습니다. 오이와 수박의 식중독균 번식 정도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식중독균을 비롯한 미생물은 당분을 영양분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이 풍부한 수박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당분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9,000배 넘는 증식을 기록한 소고기. 당분은 부족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채소보다는 많이 번식했습니다. 채소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당분이 많은 파프리카가 2,000배 넘게 번식했습니다. 음식 재료가 직접 닿는 칼과 도마에 식중독균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선 깨끗이 씻은 뒤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식중독균을 묻힌 칼과 도마에선 6시간 만에 식중독균이 90% 이상 줄었고 24시간 뒤에는 99.9% 감소했습니다. 음식은 먹을 양만큼 만들고 냄새나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해진 식품은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도 식중독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한철인 3종협회 박석원 회장이 고 최숙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협회 긴급회의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회장은 사퇴 후에도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협회는 당분간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박 시장 본인에게 알린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몰랐다며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전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고 물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남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일부 언론은 이 박 시장 실종 당일 남 의원이 박 시장과 통화한 기록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접촉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이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10여 분 동안이나 막아섰고 결국 환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사고 당시 환자가 숨지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는데 오늘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응급차 혐의 인정하세요?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고의로 사고 내셨다는 혐의 인정하세요? 고의로 사고 내셨다는 혐의 인정하세요?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서울 등 내륙 지역은 호우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변 점검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강한 비구름은 강원 영동 지방에 걸쳐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강원 산간과 양양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산간 미시령에는 272.5mm의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부산 등 영남 해안과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200mm 안팎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모레까지 비는 주로 영동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영동에 4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 또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합니다. 주 중반까지 이번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와 섬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동해안으로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7월 24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